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는 거대한 비극이 때로는 가장 급진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는 역설적인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어둡고도 중요한 한 페이지를 펼쳐보려 합니다. 바로 흑사병, 중세 유럽 인구의 절반을 집어삼킨 대재앙의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대격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사에는 이런 씁쓸한 농담이 있습니다. 비극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기회까지 죽이지는 못한다고 말이죠. 1347년에서 1351년 사이 패스트는 인류가 겪어본 적 없는 폭력성으로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휩쓸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사라지고 수많은 가문이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잃고 텅 빈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상조차 힘든 상실의 그늘 아래 거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용히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의 어떤 경제 위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부의 재분배였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낡은 질서와 엘리트 계층이 무너지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부와 권력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일부는 바로 이 대재앙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어나간 팬데믹 속에서 누군가는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부도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경제 역사의 불편한 패턴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조각을 줍습니다. 흑사병은 단순히 시스템의 균열을 낸 것이 아니라 아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패스트는 농부와 상인, 장인만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를 죽였고 땅을 소유한 지주를 죽였으며 경쟁 관계에 있던 은행가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악당이어서가 아닙니다. 무너진 세상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야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이 중세 유럽의 IMF 외환위기였다고 말한다면 너무 과한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하고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그 충격과 파급력은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스럽고도 역동적인 현대사의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그 혼돈의 중심에서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그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사가들은 종종 외면했던 상속, 통합, 그리고 권력의 길을 말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곳은 르네상스의 심장, 이탈리아 피렌체였습니다. 흑사병이 휩쓸고 간 피렌체는 생존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사라졌고 무역망은 붕괴했으며 기존의 은행들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공백 속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 그는 귀족도 거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한 명민한 은행가였을 뿐입니다. 조반니는 흑사병의 2차 대유행이 피렌체의 금융부문을 뒤흔든 직후인 1397년 메디치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피렌체를 주름잡던 전통적인 은행 가문들은 상속자나 파트너를 잃고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 금융계를 지배했던 바르디와 페루치 가문은 옛 영광의 그림자만 남아있었죠. 조반니는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메디치 은행은 교황청의 재정관리인이라는 아주 루크러티브한 계약을 따냈는데 만약 흑사병이 경쟁자들을 제거해주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기회였습니다. 흑사병이 만든 기회는 금융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정치적 영향력을 놓고 다투던 귀족과 상인의 수도 줄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경제적, 시민적 리더십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쩌면 흑사병이 없었다면 메디치 가문은 그저 피렌체의 성공한 가문 중 하나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르네상스 예술의 자금줄이 되고 교황을 배출했으며 토스카나를 통치하고 현대 금융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예술은 흑사병에게 일부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이탈리아 반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해역 건너 영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계급이 부상했습니다. 바로 젠틀이라 불리는 신흥지주 계급입니다. 귀족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막대한 토지와 부를 소유하게 되어 정치 무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이들이었죠. 예를 들어 페스턴 가문은 원래 노퍽 지역의 평범한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으로 이웃 영지의 상속인이 끊기자 페스턴 가문은 놀라울 정도로 싼 값의 토지를 사들이거나 법적 권리를 통해 토지를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부는 그들에게 교육과 법정, 그리고 왕실 후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은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했으며 그들의 흥망성쇠는 인구 붕괴가 낳은 사회적 이동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페스턴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유럽의 차가운 발트의 연안에서는 한자 동맹이라 불리는 상인 도시들의 네트워크가 이 길을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자 동맹은 국가가 아니라 리베크에서 리가에 이르는 거대한 상인 카르텔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전역의 수요와 공급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곡물 수확량은 급감했고 해상 무역은 마비되었으며 필수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한자 동맹의 상인들은 결핍이야말로 이윤의 어머니다라는 사실을 꿰뚫어 본 냉철한 사업가들처럼 이 혼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파산할 때 함대를 확장했고 흑사병의 영향을 덜 받은 동유럽에서 싼 값의 곡물을 사들여 역병이 휩쓴 서유럽 도시에 엄청난 이윤을 붙여 팔았습니다. 유럽이 재건을 위해 필사적으로 필요로 했던 목재와 소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회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노동력의 절반이 사라진 유럽에서 한자 동맹은 생존자들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을 공급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한편 유럽 곳곳에는 또 다른 종류의 승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구성원들이 죽더라도 결코 죽지 않는 조직, 즉 수도원과 교회였습니다. 흑사병 이후 교회는 유럽 최대의 지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땅을 사들여서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토지가 그들의 손에 저절로 굴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으로 온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늙은 귀족들이 영혼의 구원을 대가로 영지를 기부하면서 교회는 조용히 스펀지처럼 영토를 흡수했습니다. 대중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대에 영원한 구원을 파는 것은 최고의 사업이었던 셈입니다. 생존자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토지, 가축, 포도밭, 방앗간을 쏟아내듯 기부했습니다. 세속 영주들의 영지가 분열되는 동안 교회의 영지는 오히려 통합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중세의 경건함에 대한 낭만적인 이미지 이면에는 인간이 공포에 휩싸일 때 가장 영원해 보이는 것에 투자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승자들 중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상은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살아남은 평범한 노동자들, 농민들이었습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협상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유럽 전역의 임금 상승을 의미했습니다. 농노들은 영주와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하거나 아예 봉건적 의무를 버리고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귀족들은 폭주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법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1351년 영국의 노동자 조례는 지배계급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법으로 막으려 했던 필사적인 시도의 완벽한 예입니다. 하지만 법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계속 올랐고 사회적 이동성은 증가했으며 길드는 새로운 회원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엘리트들이 누리는 부는 아니었지만 중세 유럽이 노동자 계급의 호황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순간이었습니다. 인구 붕괴가 낳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결국 흑사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경제적 교훈은 14세기 유럽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위기 경제학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재앙 속에서 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이 패턴은 인류의 모든 주요 붕괴에서 반복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실 채권 투자자들과 사모펀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소상공인들이 영원히 문을 닫는 동안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수조 달러나 급증했습니다. 도구는 상속법에서 구조화 금융으로 곡물 카르텔에서 온라인 독점으로 바뀌었지만 그 작동 원리는 정확히 동일합니다. 위기는 평등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등의 가속기 역할을 합니다. 위기는 기존의 이점을 증폭시키고 유동성, 인맥, 그리고 적응력을 갖춘 이들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동안 행동할 준비가 된 소수에게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절반을 죽인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부와 권력이라는 카드덱을 완전히 새로 섞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 같은 신흥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어 르네상스의 무대를 마련했고 젠트리 계급을 부상시켜 영국의 정치 구조를 바꾸었으며 피렌체에서 브리에에 이르는 금융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세상을 끝낼 것처럼 보였던 전염병이 역설적이게도 그 다음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조용한 아이러니입니다. 파괴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이동성이, 상실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그리고 혼돈 속에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이 교훈은 결코 위안을 주지는 않지만 세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보게 해줍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역사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